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대선 후보들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가졌죠. 네 사람의 후보,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집계된 이 시청률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합계 39% 시청률, 상당히 높죠. 39%. 지상파 3사 시청률을 다 합한 것이죠. KBS가 19.5, MBC가 11.1, SBS가 8.4. 그래서 어쨌든 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지 어제 이것을 본 그 시청자의 시청률은 39%, 거의 40%가 나왔습니다. 역대 그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 시청률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1997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무려 55.7%. 55.7%. 자, 그때는 김대중 또 이회창, 이인재 이렇게 나와서 TV 토론을 벌였죠. 그때 55.7% 시청률을 보였는데 어제도 거의 40% 시청률, 첫 토론에서 그렇게 보였으니 상당히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답답했다. 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계적인 운영, 여기에 대해서 답답했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4개의 파트로 나눴죠.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부동산, 그 다음에 자유주제, 그 다음에 외교안보, 그 다음에 일자리 성장 이렇게 하고 1인에게 5분에서 7분씩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토론 같은 것은 4개 중에서 하나의 파트였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7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토론을 벌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책 토론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데 정책 토론 후보들은 정책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 일일이 다 정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니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을 막 했습니다. 가령 숫자로 공격을 하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그 전에 주택 청약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죠. 주택 청약 총점이 만점에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또 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84점인데 40점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 공격을 하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에게 갑자기 무슨 퀴즈를 내듯이 RE100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듯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의 토론보다는, 물론 1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3번의 그 사자토론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토론이 아닌 다른 방송국 주체나 어떤 그 단체에서 주최할 때는 차라리 교차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만 가지고 하면 저번처럼 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면은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또 심상정하고, 또 안철수가 심상정하고, 이재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 교차 토론이 오히려 좀 다른 것보다는 유권자들이 실력을 판가름하는 그런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어제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조간신문은 전부 다 어제 토론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 시선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쪽에 어제 토론이 120분 동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지는 조금씩 다른데 전부 일면 톱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난타전,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되든 연금개혁,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면 톱을 보도록 했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난타전을 벌였고, 누가 되든지 연금개혁은 한다. 자, 누가 되든지 연금개혁을 한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제안을 해서, 4사람의 후보가 지금 당장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한다. 이렇게 4사람이 어제 합의를 한 그 내용입니다. 대장동 난타전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재명을 몰아세웠죠.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실행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 시장이 바보였어. 이 밑의 사람이 조 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수된 거냐? 당신 바보냐? 이렇게까지 어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면 이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한 것이냐?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리저리 빠져나갔죠. 이재명은 어제 보신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 이런 윤석열의 공격에 대해서 대장동 공격에 대해서 아니 그거 내가 그전에 이 국정감사 내가 도지사로 있을 때 자청을 해서 2번이나 해서 탈탈 틀렸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탈탈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갔죠. 내가 개발 이익을 뭐 한수를 오히려 내가 환수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 공공개발을 뭐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빠져나가는 식의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때 내가 탈탈 틀렸는데 뭘 지금 또 하느냐 미래를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져나갔는데 이제 국민일보 보시면은 또 대장동 충돌 윤석열은 천문학적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몰아붙였고 이재명은 아니 그거 윤석열 후보가 이익을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익을 본 것 아니냐. 대장동에서 윤석열이 이익을 봤다? 이걸 어디다 연결시켰냐 하면은 이 김만배의 그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 연희동 집을 샀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그런데 마치 안 팔려는 집을 사준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때 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고 우연히 그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누나다. 자, 만약에 봐주기 위해서 그 집을 샀으면 시세보다 더 높게 사줬겠죠. 근데 안 팔리는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놨고 그것을 김만배 누나가 샀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 이걸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 자,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대장동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익이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저는 아무 이익이 없었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책임져야 하지 않나 싶다. 자 이렇게 개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시간이 너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개변 또 하나 어제 이재명이 2번이나 이야기한 것이 있죠. 이 김만배가 정형학 회계사와의 녹취록에서 윤석열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하면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녹취록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물어보진 않고 그런 게 있다.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투로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어제 제대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조간딱풀에서 전해드린 한국일보 보도 이것만 인용을 해도 거기 보면은 앞뒤 맥락을 보면은 내가 이 카드를 쓰면 윤석열은 죽어. 이것은 뻥카다, 허풍이다. 이게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제 좀 간과한 것이 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일보 인면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했다. 자, 여기서 조선일보는 이것이 정책적 성과라고 판단을 해서 일면톱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또 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죠.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 자,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이재명은 중국을 자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은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아니,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과 교역이 줄어들면은 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이건데, 윤석열 후보의 이 강조점은 아니,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지. 주가도 안정이 되고, 또 근본적으로 그것이 경제 성장의 발판인데 어떻게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면서 중국 눈치를 보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중국 반발 불러서 경제를 망치려 하나 윤석열은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윤석열은 짚은 것이죠. 자,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 친정권 성향 언론 한겨레 어제 토론 제목이 아주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하나씩 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사과를 했다. 윤석열은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사드 추가 배치, 강변했다. 억지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 문재인의 최대 실책 중에 하나인데, 실정 중에 하나인데, 자, 이재명과 차별화를 시켜줬습니다. 한겨레는 일면 톱 기사에서. 그리고 이 윤석열의 사드 배치에서는 강변을 했다. 안보. 자, 이런 식의 이 제목 뽑기에서 그 언론사의 논조가 읽히죠.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독자들에게. 근데 요즘은 그 독자분들의 수준이 이 언론사 기사들보다 더 높은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이 보도가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어제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승자 없는 탐색전 첫 대결. 자, 국민일보 3면 기사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도 실수도 없었다. 첫 탐색전에서는 서로 좀 몸조심을 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상황이지만, 저도 여기에 일단 동의는 하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대체로 일치된 평가가 새로운 의혹도, 해명도 안 나왔다. 이재명은 예상과 달리 좀 경직됐다. 어제 그 경직된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경직된 모습이 그날 오전에 본인이 사과했죠.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갑질 의혹,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아들 병원비 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 긴장을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 문제는 안 나왔죠. 잠시 후에 그 말씀 다시 드리겠고, 윤석열은 경선 때에 비해서 많이 준비한 것 같다. 대선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유성민 이렇게 토론했을 때 비해서 첫 대결에 성자는 없었다는 것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거나 새로운 해명이 나오거나 특정 후보가 큰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었던 것 같아. 성자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던 토론회다. 자, 이런 대체적인 평가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 평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미천이 드러난 토론회였다. 저는 어제 첫 토론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를 상당히 벼르고 있었죠. 벼렀습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딱 갇혔고, 그것을 돌파하는 돌파구로 TV 토론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은 토론회 자신 있다. 윤석열 보고 계속 토론회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재명의 미천이 드러났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본인에게 불리한 쟁점이었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미 내가 국감에서 탈탈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래를 얘기하자. 자, 본인의 과거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지금 그것은 다 그냥 듣고 미래를 얘기하자. 그러면 미래가 미래를 제대로 열 수가 있는 후보라면은 이 과거를 다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퉁치면서 기왕에 다 이야기했으니 자, 이제 그거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이런 전략에서 이재명의 미천이 거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또 물귀신 작전, 억지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대장동 이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갑자기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들이대고, 자, 이런 식에서 좀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박스권 탈출의 기회로 이재명은 어제 토론회를 삼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TV 토론이 어제 첫 토론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 중에 또 하나는 이 대선에서 크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4명의 후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차 토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형화된 이 틀에 갇힌 이런 토론을, 어제와 같은 토론을 계속 한다면은, 법정 토론 3번을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누군가 큰 말실수를 하지 않는 한.
거기서 그러니까 득점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없다. 누군가 실점을 할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이 TV 토론이 대선 전국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느낌도 어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 유권자들이 뭐 한 30% 정도는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제 같은 정도 수준의 TV 토론이라면은 그것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제 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막 보였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정해진 시간을 잘 안 지키니 토론이든 국정 운영이든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툭 던지면서 막 지나가고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자, 규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어제 아마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갑질 또는 법인카드 사적 이용, 불법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떤 해명을 할까 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어제 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도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안 나왔는지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 사면에서 이재명, 윤석열 서로 부인 공격은 자제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김건희 통화 언급 없었다. 예상 밖이었죠. 이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동아일보 분석은 이렇습니다. 난타전 예상 깨고 한마디 안 했다. 양쪽이. 공격되는 역풍 우려 서로 몸조심했다. 후보자 부인은 뭐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한 게 유일했죠. 안희정, 그때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 거, 그것이 끝이었고. 자,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두 후보가 상대방 후보의 부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겠다는 설명. 그런데 속내는 자칫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질문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네거티브 대신 정책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윤석열 후보가 판단한 것 같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이야 네거티브죠. 이것을 몰래 녹음을 하고 또 뭐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그것을 방송을 하고 해서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지만, 자, 김혜경 씨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네거티브냐. 이 부분은 대선 후보자 이재명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와는 좀 분리해서 이것은 검증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죠. 자, 2명의 공무원, 5급, 7급 2명의 공무원을 4인 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부인 김혜경 씨의 뒤치다거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명은 한 10년 동안 그렇게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 명의 또 본인 비서실 명의 업무용 카드 이것을 가지고 소고기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초밥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아들 병원 퇴원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금 횡령이고 직권 남용이죠. 범법 행위입니다. 이것은 네거티브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증 대상인데 이것이 올라가지 않았다. 어제 이 쟁점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은 저는 지금 동아일보가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저쪽을 공격을 하면은 저쪽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혜경을 공격하면은 이재명이 김건희를 공격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서로 탐색전을 벌이다가 끝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형화된 이 토론 진행 방식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론되려면 네 가지 아까 파트 중에서 뭐 부동산, 뭐 자유주제,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이 중에서 자유주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자유주제 시간이 한 사람의 7분이었죠. 뭐 대장동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바쁜 그 상황에서 미처 이것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하느라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냥 지나쳤다. 자,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하지 말자. 상대 후보 부인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것은 아니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 짧은 시간이어서 그냥 지나쳐버렸다. 자,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이 문제가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지만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어제 토론회와 별개로 새로운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6면에서 대리 처방 의혹 한 달 뒤 김혜경 동일약품 직접 처방받았다. 자, 이 기사가 상당히 크게 실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거짓말 논란까지 또 의료법 위반 논란은 물론이고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급 배소현 씨, 5급 배소현 씨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7급 비서 남성 A씨. A씨가 김혜경 씨와 복용할 약을 경기도청 업무실에서 다른 공무원 명의로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자,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5급 배소연 씨가, 아니, 그거는 김혜경 여사가 먹을 게 아니고 내가 먹으려고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김혜경 씨 집에 갖다 줬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대리 처방 의혹을 산 게 작년 3월인데, 그로부터 한 달 뒤 4월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68일치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는데 똑같은 약입니다. 한 달 전에 이 A씨, 7급 공무원 A씨가 다른 공무원 명의로 처방받았던 그 약과 같은 약을 한 달 후에 김혜경 씨가 처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김혜경 씨가 먹는 약이죠. 같은 약인데. 배소연 씨와 김혜경 씨는 서로 나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배소연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여성 호르몬제 같은 거라는데, 똑같이 먹는 약이 아니죠. 이건 김혜경 씨 건이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고 대리 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배소연 씨가 거짓말을 한. 자, 그런데 그 본인이 알아서 거짓말을 했던, 누가 시켜서 했던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해명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소연 씨, 제가 말씀드린 배소연 씨가 상당히 관심의 대상인데 조선일보는 5면에서 배소연 씨가 누구인지 쭉 소개를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공무원에 채용돼서 김혜경 비서 활동을 해왔다. 배소연. 자, 그런데 이 성남시에 채용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고 여기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이 해경군 김씨 그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그 계정 해경군 김씨 걸로 의심되는 계정을 김혜경 씨의 계정을 개설한 인물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어문의 심야 낙상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그 다음에 언론이 그 다음에 그 김혜경 씨의 이 병원 가는 모습을 찍으려고 있는데 그때 뭐 각계무사 복장을 하고 나타난 까만 옷을 입고 이 사람도 이 배씨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씨 측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신분으로 시장, 도지사 아내를 수행한 것은 국고손실,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소연 씨 문제는 2012년에 성남시 의회에서 한번 문제가 됐습니다. 몇 차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의원 한 사람이 성남시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직원이 버젓이 등록된 공무원이었다.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김혜경을 가까이서 수행했는데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배 씨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긴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출근 안 하고
김혜경 씨 집으로 출근을 해서 보좌를 했다는 이야기죠. 5급 공무원이 별정직이지만 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아래 조실보 아래 기사 보시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옵니다. 도청 행사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김혜경 집에 샌드위치 배달했다. 자, 이것은 또 이 7급 공무원 A씨가 추가로 지금 폭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추가 의혹을 폭로를 했는데 그 소고기 심부름했던 전 공무원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커피 재떨이 심부름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소연 씨가 폭언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김혜경 씨가 샌드위치, 과일 등을 도청 행사 명목으로 도청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해서 수시로 집으로 빼돌렸고 정육 식당뿐이 아니고 일식, 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관례상 비용 최대 한도 120만 원 수준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법인카드 관례적으로 한 12만 원까지 있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12만 원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정육식당, 일식, 중식, 단골 음식점 자 이렇게 펑펑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혜경 씨는 이 미래의 영부인을 꿈꾸고 있겠죠.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청와대에 지금 입성해 있고 5월이면은 저기서 나와야 되는 영부인이 있죠. 김정숙 씨. 자,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몰래 방문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명도 지금 전혀 엉뚱합니다. 중앙일보 신문 기사입니다.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 이 방문 사실을 청와대가 이집트에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당국에 우리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갔던 거 좀 비밀로 해줘.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피라미드 방문 일정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부부의 피라미드 방문을 요청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동행한 김정숙 여사의 단독 방문이 이뤄졌다.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논의돼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비공개했지만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비공개했지만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방문 사실 등은 청와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데 코로나 중국에서 강행된 외유성 순방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과적으로 피라미드 홀로 둘러본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들통난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에 확진된 수행원이 다수 있었다. 이것도 비밀에 시시했다가 들통났죠. 그리고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동선을 알리지 않기 위해 이집트에 직접 방문을 비밀로 하자고 이집트에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죠. 방문을 비밀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개변인 것이 청와대 관계자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말한 말이 개변인 것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김정숙 혼자서 피라미드를 갔다? 아니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알려야죠. 같이 기자들도 같이 가고 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관광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것을 알려야지 관광 활성화가 되죠. 이집트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갔다 왔으라도 이집트 갔다 왔다. 피라미드 갔다 왔다. 해야지 그게 관광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몰래 숨겨서 김정숙 혼자만 갔다 와서 혼자만 알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관광 활성화가 된다는 건지 이 순개변이고 그리고 비공개 공식 일정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공개 공식 일정. 비공개면 비공식 일정이죠. 공개면 공식 일정이고. 자, 뭔가를 숨기려고 하니 이런 개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계속 지금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2월 15일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단일화가 어려워집니다.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캠프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첫 요구가 나왔다. 야권 후보 지금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이 윤상현 후보가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본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조직의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국민의힘의 위태로운 수준이다. 180석 국회의원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싹쓸이한 상태로 풀뿌리 조직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력의 차이, 이것은 본선에 가서야 드러난다. 그러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샤이진보층도 3%부터 5%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정권교체 민심이 52%인데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38%라는 사실은 정권교체의 민심을 오롯이 담을 만한 결집이 아직 어렵다는 뜻이다. 저는 이 말이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요구를 하는 50% 이상의 그 열망을 담으려면은 윤석열 혼자의 그릇으로는 좀 벅차고 안철수의 그릇과 같이 합체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2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